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 아침 합참은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본을 넘어서 4,500km를 날아가서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단거리에서 중거리로, 그렇다면 그 다음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닐까 염려도 됩니다. 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국회는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비속어 논란, 또 늘어나는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 문제, 또 전 정권에 대한 사정정국. 자, 민주당은요,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또 여당은 성역은 없다, 이렇게 맞서면서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좀 잘 작동해서 이 미래를 위한 개선에 방점을 둬야 할 텐데요. 혹시 미래는 사라지고 현재와 과거가 싸우는 양상에 국민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경제를 엄습하는 이 태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일찍이 정부와 정치권은요, 스스로 이것을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책을 못 내면 무능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북한의 무력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오늘은 아침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자, 지금 이게 NSC도 있었고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오고 그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 7시 23분쯤에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서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이 한 발에 포착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미사일 비행 거리가 4,500여 킬로미터, 고도는 970여 킬로미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을 지나서 태평양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괌을 노렸다, 아니면 미국의 증원 병력을 노렸다,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지난달 9월 23일 그때 이 로널드 레이건호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네네. 부산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 이후에 9월 25일, 28일, 29일, 10월 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는데 이번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계속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특히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게 2017년 이후 5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더 일본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도 밝혔지만 이런 무모한 핵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가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거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대통령의 입장을 포함해서 또 오늘 NSC 개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내용의 입장도 나왔거든요. 네. 점점 이 북한과의 대치가 강대강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과거에 어쨌든 쭉 이어져 온 북한의 도발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군사적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이제 메시지도 담고 있게 마련인데, 이거 2부 첫 순서에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해서 전문가의 분석을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서
네. 일본 상공을 지나서 갔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단거리 미사일부터 발사해서 지금 이제 중거리 ILBM 그리고 결국은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나가는 네.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금은 갈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당연히 뭐 이달 말께는 ICBM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들은 뭐 북한의 당 대회라든지 북한의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내년 1, 2월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지금 이 비행거리가 4,500여 킬로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괌까지 거리가 3,400여 킬로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네요. 지금 이 중거리 미사일로도 충분히 괌까지는 네네. 갈 수가 있는 거리라서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이런 무력 도발은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서면 조사하려고 했는데 네. 반송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정치권 공방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윤 대통령도 관련 질문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이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하고 문 전 대통령 측에 반발하고 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다.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는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또 기자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게 풀이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성역 없는 감사 예. 이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도 사실상 여당의 이런 주장에 힘을 실은 게 아니냐 네. 이런 또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의 반응 더 전해드리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라고 화를 낸 것을 보고 네네. 정말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뭐 이 문제가 없으면 뭐 그냥 뭐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성역 없는 감사다. 법 앞에 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자, 그런데 잠깐 이제 이 주호영 그 원내대표 언급에 등장했습니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무례한 짓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네. 자, 민주당의 입장은 오평론가님 어떤가요? 네, 일단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부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소 강도 높은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고 사정 권력을 공포 정치에 나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강도 높은 비판했는데 네. 이러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만약에 이 지금 뭐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또는 감사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의 끝에 대통령이 있다라면은 반대로 하면 그 정권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내용이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지금 이 사안이 현실에 맞닥뜨리기 전까지 그 사이에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등등이 걸려 있겠죠. 대통령이 직접 그 현장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세요. 네네. 만약에 감사원 또는 여당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실이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지시를 했다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을 순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끝에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야당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진척이 되거나 뭐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느낄 텐데 그걸 훌쩍 뛰어넘고 바로 대통령부터 갔다는 것은 네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이라든지 사정 권력 기관에 의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희생당했다라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감사원이 서두른 것은 아니냐라고 얘기를 던졌더니 아니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다. 네네. 서면 조사를 했다. 서면 질의응답서를 보낸 사람도 있었고
보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근데 이제 서면 질의를 받았던 사람은 뭐 흔히 말하는 뭐 율곡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국방부 장관들이 당시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갔었던 노태우 정권이라든지 또는 IMF라는 정말 국가 부도 사태에 하나는 경우 정도만 대통령이 직접 질의를 했거든요. 네. 그 응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사안일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사안의 무게는 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안은 이 사안도 분명히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만 앞선 사안과는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중간 사람들까지 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갔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에 흔히 말하는 끝판왕 먼저 등장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이례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그래서 네, 여당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성역은 없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고요. 지금 야당은 이게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갑자기 이렇게 뛰어넘어서 올라갈 사안이냐. 어찌 보면 좀 이제 정책적 판단에 이제 기반한 사건들 여러 가지가 등장해 있어요. 또 정책도 있죠. 뭐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전임 정부와 이번 정부는 또 굉장히 이제 기류가 다른 정책 노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이 부풍물이다, 보복 감사다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에서도 뭐 얘기를 좀 들어보면 결국에는 13일까지 이제 감사원이 감사 종료 시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확인할 건 다 확인한다는 차원의 뭐 그런 뭐 질이다, 크게 이제 볼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국감 시작 날. 그러니까 시작하기 뭐 며칠 전에 그렇죠. 처음 불거지고 어제부터 해서 크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입장에서 좀 민감하게 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로텐더 홀에서 국회 로텐더 홀이죠.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 정치 탄압 규탄 대회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오늘 의총위에 바로 진행을 했고요. 오전에 네, 민주당이 강하게 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이 된 거죠? 네,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까? 시작이 됐는데요. 네. 뭐 여기저기서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특히 이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외교부 감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여야가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아무래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방을 벌일 거다라는 예상은 있었는데요. 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결국에는 한 30분 정도만 이 질의를 진행을 시작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여야의 공방만 주고받다가 정회가 됐어요. 박진 장관은 오늘 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회가 된 상황인데요. 출석은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 심지어 막말 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를 찌르고 있고 또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고 박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규 의원은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번 해외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을 일방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거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뭐 정진석 의원 같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니 민주당이 박진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럼 박진 장관 말고 차관한테 질문해라. 우리 여당 의원들도 각 이 헌법기관으로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관한테 질의하겠다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공방이 이어졌어요. 결국에는 이러다가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다 이제 해산을 한 상황인데 뭐 아마 점심을 먹고 질의가 이어질 걸로 예상은 되지만 오후에도 이런 공방이 이어진다면은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겠죠. 결국 이 윤 대통령이 이제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이 불똥이 오늘 국감에 튄 모습인데요. 이 박진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민주당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오후에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정할 수 없으니 퇴장하라. 이게 이제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자 이게 지금 국정감사는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3주 동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 전반에 대한 감사, 또 뭐 통일 문제, 또 이 대북 문제도 있고, 오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좀 해법 출구 전략 있습니까? 출구 전략 없고 강대강으로 끝나요. 계속 강대강입니까? 강대강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예상하고 민주당은 이제 이 해임 건의안을 올렸다는 거겠죠. 해임 건의안이 올렸고 이게 법적 효력이 없고 사퇴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부할 정도로 진짜 외교 순방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럼 박진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외교 순방의 결과에 대해 흔히 말하는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예, 민주당인 야당 의원들은 이제 그건 성과라고 볼 수가 없다. 근데 사실 당장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전기차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속 시원하게 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든지 뭐 선거 관련된 내용 얘기 없었다라고 용산에서 얘기했다가 근데 뉴욕타임즈에서 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은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인하고 부랴부랴 다시 용산에서는 얘기했었다. 그럼 이거는 최근에 일어난 바깥으로 대통령이 나간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했었던 회담입니다. 이것도 외교죠. 국내에서 한 것도 외교입니다. 근데 이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누가 거짓말했느냐? 또는 거짓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정보를 잘못 전달했느냐? 이 정도까지는 질문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외교부 장관 입장으로서는 이 국정감사에 나서는 입장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들이 좀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8월 4일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을 할 때 주미 대사관이 긴박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왜 그게 의회 통과 전에 좀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뒤늦게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외교 전반의 수장이 박진 장관이니까 앉혀놓고 따지는 게 민주당 야당에게 유리할까요? 장관이 없으면 답변의 주체가 좀 책임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제 데려와서 앉혀서 외교부 장관을 직접 모시고 답변을 듣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질의 답변은 진행될 것 같다. 오늘도 지금 저희가 이제 브리핑하면서 이제 파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상황은 이제 국민들에게 진짜 이 정부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목적도 있어요. 잘한 것은 뭐 칭찬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박진 장관이 직접 의자에 앉아서 답변을 머뭇거린다거나 답변을 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속 시원하게 그 의문점을 해결해 준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외교 활동이 오로지 국익 위한 것이다. 순방 성과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자의 질문 중에 또 나온 얘기가 이번에 대해서 순방 과정에 불러진 여러 논란을 외교 참사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논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다.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저는 거양했다고 생각한다. 거양했다. 강조를 했습니다. 뭐 높게 올린다 뭐 이런 뜻인데요. 거양했다는 게 뜻이요. 그래서 이번에 성과가 많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제 위기 신호와 관련해서 차분한 대처를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결국 윤 대통령의 이제 일관된 입장은 외교에 손상이 가서 안 되고 한미동맹 손상 가서는 안 되고 외교적인 성과도 이번 순방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 그러니까 이제 아침 신문을 보니 경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다. 아무래도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고 경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 조야에서도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이 언급은 굉장히 여러 달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문제 이번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굉장히 중요하고 국정감사 이슈가 돼야 되는데 지금 외통이 하나 다뤘는데 시간 다 갔네요. 지금 뭐 교육위도 있고 다 이제 많이 있는데 교육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증인 참고인들이 오지가 않아서 출석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고 아니 주요 대학 이제 총장들은 지금 외유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국민대 총장과 숙명대 총장이 지금 해외에 가 있는 상황 이런 걸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법사위 상황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문제 이게 또 불똥이 튀었어요. 이 법사위로.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의원들 앞에 노트북이 있는데 또 붙였죠. 붙였습니다. 이 정치 탄압 중단하라 이런 피켓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 국감 노 민생 국감 예스라고 쓰인 피켓을 또 노트북에 붙여가지고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결국 여야 간사가 서로 이제 피켓팅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끝에 53분 지각 개의를 했습니다. 그걸 떼고 서로 다. 그렇습니다. 아유, 만들었다 뗐다. 뭐 가을 운동회 카드 섹션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보다 보면. 그럼 말로 좀 잘 토론을 하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화요일인데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어제가 휴일이었으니까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각 교통정보입니다. 평소보다 더 주의해서 운행하셔야겠는데요. 지금
빗길인 구간들은 미끄러움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지금 반월터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근으로 2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이 전으로는 서창에서 월곡 분기점까지 또 서용인 분기점에서 용인 휴게소까지 6km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에서 반포 나들목 그리고 반대 부산 쪽은 반포에서 서초 다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는 처리가 됐지만 아직 사고 여파는 남아서 부근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상일 부근 5km 정체고요. 일산에서 판교 방면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도 4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이제 또 하나 흘러나온 소식이 정부가 조직을 개편한다.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자, 어떤 가닥입니까? 네, 어제 보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네.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네. 조만간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이 문제가 아마 다뤄질 것이다. 네네. 이번에 정확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동포청을 신설하는 그 내용도 좀 관측이 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안부에서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여성가족부 폐지는 하는데 그걸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담당해온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에 신설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가부 업무 중에 여성 고용 관련 부분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 이거 적극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기정사실한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아예 기능까지 어디로 이전할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동포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에서 강조를 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재동포청 설립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거다 이렇게 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동안 있었던 직제를 그대로 이어받았었는데 이제 뭐 몇 개월 이제 지나진 않았지만 이제 정말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뭐 공약했던 사안도 그렇고 윤 대통령의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이기 시작했다. 네네.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약 때도 일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공약들이 있었는데 취임 직후에 이걸 하지 못한 게 네.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정부의 이제 조직이 개편되는 게 이게 법률로 정해지는 건데 자,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 굉장히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단은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출범하자마자 못했던 겁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정부 출범하자마자 보통은 했을 거예요. 대통령 성향상 지금으로 네네. 보면. 근데 하지 못했던 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취임하자마자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완전히 다 잃게 될 가능성이 네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출범하고 나서 시사본부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기무사령부의 방식을 따를 것이다. 마지막 여성가족부 장관이 들어가서 새 부처로 전면 개정을 한 후에 새 부처의 장관으로서 퇴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여성가족부를 아무리 공약이었다 하더라도 네. 폐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여성의 인권이 그만큼 또 신장이 되었는가?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에 들어가 있는 예산, 여러 가지 예산을 매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여성만 편중된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전담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족의 치중이 많이 되어 가족, 있어요. 청소년 이런 네. 쪽에 배정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뭐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중첩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처 이름을 어떻게 하고 담당했었던 예산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명칭으로 됐을 때 안에 있는 예산 배정이 똑같다면 네. 사실은 이름 표지가 만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배정된 여성 분야 부분에 거의 설령 10분의 1을 할지라도 이 예산도 없애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기 지지자들을 설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그러면은 일각에서 나왔었던 뭐 성평등 가족부 또는 보수에서는 양성평등 가족부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양성평등 가족부로 바꿀 경우에는 그러면 여성에 해당된 예산이 있으면 남성에 해당되는 예산도 있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평등해야 되니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럼 그 예산 배정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한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이름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 이 예산을 또 바뀌는 부처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재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현 정권에서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진짜 이걸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행동인 것인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 스토킹 범죄 때문에 네. 여가부 장관이 뭐 국회 답변에서 좀 곤혹스러운 장면들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네. 여성을 또 보호해야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다른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맞습니다. 이 폐지는 어떻게 대응이 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죠. 이거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안이 나와야 어떠한 이제 수순, 어떠한 네. 모습으로 바꾼다. 네. 이런 이제 전망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는 여기 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뉴스예요. 이게 지금 헤드라인만 보면 이게 뭐지 그랬는데 네. 검사 칼 든 윤석열 차 카툰에 금상을 준 부천 만화 축제. 이거 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게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최근 개최한 한국만화 축제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풍자하는 그림이 금상을 수상을 했고요. 네네. 이게 또 이제 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윤석열 차라는 제목의 만화가 전시가 된 건데요. 이 그림을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이고요. 네.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막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쫓겨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열차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가 얼굴을 이제 비추고 있고요. 나머지 열차에는 이 검사 옷을 제복을 입은 검사로 보이는 네네. 남성들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검사들이 제복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검사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사복, 예, 그렇죠. 네. 재판 때 입는 검사복. 거. 네네. 예. 예,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옷을 입은 그런 남성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상을 수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이 수상할 수 있냐? 이런 내용도 온라인에서 지적이 받고 있고요. 아니다. 이게 정말 현 정권 최고 권력자 대통령 풍자한 그림을 그린 행위 자체에 놀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게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네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 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지만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고 또 행사의 후원 명칭에 문체부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있고 문제가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걸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야, 이거 고등학생 이거 문체부 장관상 받으면 대학 입학 때 뭐 가점이 좀 있고 그렇잖아요. 네. 물론 학교나 전공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뭐 금상이기 때문에 네. 뭐 경기도 지사상 뭐 이렇게 되지만 금상이니까. 네. 금상이지만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문체부가 후원한 그런 행사기 때문에 네. 문체부도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해외처럼 뭐 무슨 장관상이 아니라 자체 어워드면 네.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예, 문체부 장관 입장도 좀 곤혹하게 되시긴 한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작가가 직접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를 취재를 했습니다. 저희도 좀 전화 연결해 볼까 했는데 심사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작품이 많아서 작품별로 심사평은 하지 않고 이게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는 어렵다. 심사 기준은 스토리, 연출 구성, 창의성, 완성도 이걸 이제 부분 배점을 해서 종합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다른 그림들에도 풍자 요소가 있느냐? 이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카툰과 웹툰이 있다 보니까 확인이 필요하다. 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이제 구성한 것이냐. 무작위 추첨이라면 그 대상 그룹은 또 어떤 분들이냐. 자, 내부 만화 콘텐츠 전문가 풀이 있고요. 그 안에서 추첨을 해서 심사위원들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문체부 유감 표명에는 좀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사본부 저희 제작진과 관계자 통화에서 이런 입장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 현재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그쪽에 확인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 많다. 이것은 좀 앞으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 오평훈 의원님, 네. 이 표현의 자유 등등 생각하면 이게 어때요? 글쎄 이거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 정도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과거에도 역대 네. 대통령 풍자 그림이 간혹 등장하잖아요. 네. 대선 때도 이제 벽화도 등장했던 것 같고요. 네. 자,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요걸 한번 뭐 이 그린 학생의 의도를 네. 학생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차가 그 어린이들이 자주 보는 만화 영화는 토마스 열차. 아유, 저희 애가 좋아해서 저도 많이 이거 사모았어요. 네, 그래서 많이 토마스 썼습니다. 열차에 토마스 얼굴이 아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네, 그 기관차 얼굴에.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이제 기관실에 있는 여성 위에 숫자가 2가 적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호 2번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저는 추정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열차를 가고 앞에 있는 4명의 사람이 시민들이 좀 놀라서 도망가는 상황인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뭔가 불편해했다라는 것만으로 출품을 제외한다거나 뭐 상을 갑자기 박탈한다거나 네네. 이러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내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어느 정도 불편하더라도 하는 것이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을 배출한 네네. 문화의 다양성이 있는 국가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 자, 이거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해외는요. 영국의 경우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고소득층 감세안,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른바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이제 부자 감세가 되겠죠. 이것을 철회했다라고 합니다. 부자 감세안을 철회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좀 우리나라와도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면교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보수당 새 지지율이 총리가 들어왔죠. 네, 급락을 하고 정말 여론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15만 파운드 연소득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 세율을 내년 4월부터 45%에서 40%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한 2억 4,300여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이 감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을 보면 돈을 이제 푸는 게 아니라 들여오고 있습니다. 긴축이죠. 네, 돈의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푸는 정책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파운드와 이 가치가 떨어지고 이게 또 혼란을 불러와서 전 세계 시장이 뭐 이게 강달러가 계속해서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이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제 정책이 이런 환율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정책인가 싶습니다. 보면서 참조해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혐의를 받은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한입뉴스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오창숙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4280님이 신청하신 미스터 빅의 제목이 미신장합니다. 와일드 월드. 야생의 세계죠. 정글이네요. 자, 노래 듣고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2부로 돌아옵니다. Now that I've lost everything to you, you say you wanna start something new, and it's breaking my heart you're leaving. Baby, I'm grieving, but if you wanna leave, take good care. Hope you have a lot of nice things to wear, but then a lot of nice things turn bad out there. Ooh, baby, baby, it's a wild world. It's hard to get by just upon a smile. Ooh, baby, baby, it's a wild world. I always remember you like a child girl. You know I've seen a lot of what the world can do, and it's breaking my heart in two, 'cause I never wanna see you sad, girl. Don't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립다 또는 그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의 차이는 서로 품사가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다란 뜻의 동사고요. 그립다는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오랜 유학 생활을 한 그는 언제나 고향을 그리고 있다와 같이 그리다는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고요. 그립다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그립다처럼 목적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다와 그립다처럼 서로 형태가 비슷한 표현인 시리다와 시립다, 졸리다와 졸립다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립다는 시리다의 잘못된 표현이고요. 졸립다는 졸리다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손이 시려워요. 지금 너무 졸립다. 이렇게 시립다와 졸립다라는 표현을 적잖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졸리다는 자고 싶은 느낌이 들다란 뜻의 동사이기도 하면서 자고 싶은 느낌이 있다란 뜻의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리다는 몸의 한 부분이 찬 기운으로 인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차다를 기본 의미로 하는 형용사입니다. 시립다가 아니라 시리다, 졸립다가 아니라 졸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밤사이 중부지방 위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남동진하면서 남부지방에 비가 강하게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그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남권 해안의 경우는 늦은 오후까지 더 이어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과 경북 동해안 쪽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 경북 동해안은 낮에 그칠 전망입니다. 비의 양 내일까지 보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및 경북 동해안으로 20에서 60mm, 영동지방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영남권과 제주 5에서 30mm, 또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먼저 그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동풍과 서풍이 수렴되는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더 뿌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강릉 20도, 대전 22도 등 18도에서 26도 분포가 되겠고요. 지금 바람이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 제주 산지, 도서 쪽에 특히 강한 바람이 지나고 있고요. 해상의 물결이 2에서 4m, 동해 먼바다는 최대 5m까지이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점차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등 10도에서 18도, 낮 기온 서울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이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여 킬로미터, 최대 고도는 970여 킬로미터로 분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섰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죠. 자, 지난 1일 이후 사흘 만이자 최근 열흘 사이에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쏜 셈입니다. 자, 북한의 도발이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또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 속에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이 네, 북한이 지금 열흘 사이에 5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어지는 무력 도발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그 4,500km짜리 사거리가 나오는 중거리 미사일 쏜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전 거는 뭐 대남 내지 대추한미군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4,500km짜리는 이거는 이번에 일본이 한미일 연합 합동 훈련 뭐 대참한 훈련에 참여를 한 거에 대한 일종의 그 북한 나름의 보복성 이 있고 또 지금 이번에 했던 훈련을 다시 또 한 번 더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일본이 또 거기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 견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본에 대한 견제이자 네, 메시지가 담겨 있군요. 4,500km면 네. 일본은 훨씬 그 일본 열도를 지나서 태평양 쪽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네. 4,500km의 방향을 조금만 틀면 바로 괌도 때릴 수 있는 괌,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때릴 수 있는 거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네, 자, 일본도 위협적입니다. 견제를 했고 괌까지도 사정거리 안에 뒀다. 왜냐하면 조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할 기미가 보이면 네. 확장 억제 원칙에 입각해서 전략 자산을 배치시키겠다고 우리 대통령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도 그걸 강조를 하니까 그 전략 자산이 있는 괌도 우리 때릴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되죠. 네네.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앞으로 정세가 그리고 이제 핵실험을 7차 핵실험 할 때까지는 심심치 않게 이런 짓을 할 것 같아요. 심심치 않게 이런 도발이 벌어질 수 있다. 예. 자, 지금 또 좀 특별한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국군의 날에도 말씀하셨던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 이걸 언급을 했었는데 그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확장 억제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야말로 원점을 때려버리는 그런 선제 타격을 할 수는 없는 처지 아닙니까? 네. 작전 지휘권이 미군 사령관한테 있는 마당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모토는 처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입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손을 쓸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말폭탄으로 북한을 뭐라 그럴까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말폭탄으로 스스로 안 돼요. 말폭탄으로 안 된다. 예. 우리 스스로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대응책이 메시지밖에 없는. 자, 일본은요, 유엔 안보리, 미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하겠다.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넘어갔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의 우방국인 또 이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되죠. 네. 일본이 아무리 방방 뜨고 로비를 해도 상임이사국 중에 그 두 나라가 중국, 러시아가 네. 동의 안 하면은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안보리에서 빼자 이런 의견도 내고 지금 이 중국과 러시아를 좀 대북 제재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좀 뾰족한 수는 없을까요? 그거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국제사회와 뭐라 그럴까 힘겨루기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를 미국이 언제 북한을 칠지 모르는 우려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그걸 이제 오히려 합리적인 우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또 최근에는 러시아도 중국의 그런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소해 주지 않으면 북핵 문제는 해결 안 된다. 미사일 도발도 막을 수 없다 하는 입장으로 서서히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계속되는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확장 억제니 유엔 대북 제재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은 핵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을 미국 쪽에서 먼저 만들어줘야 되고 한국 정부가 할 일은 미국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임기 내내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 무슨 확장 억제 가지고 북한 겁줘봐야 겁도 안 먹잖아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이게 좀 굉장히 정점으로 계속 이제 예고가 되고 있어서 말이죠. 이 국정원이 일전에 이제 공개된 내용입니다만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것이다라고 이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거 좀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어요. 10월 16일 날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열립니다. 네네. 거기서 시진핑 현 국가 주석 또는 공산당 총서기의 3년인 문제가 결정되고 결정이 될 겁니다. 네. 그 전에 핵실험을 하면은 시진핑의 국제 정치적 입지를 좀 어렵게 만들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시진핑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수직기 때문에 북한이 그 시간은 피하려고 할 거예요. 네. 또 12월 7일은 12월 8일 날 그러니까 11월 둘째 주 화요일 날 화요일인가요? 그렇게 되면 화요일 날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중간 선거 있습니다. 네,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핵실험이라는 아이템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아마 시진핑 3년임 결정 이후 그다음에 미국 중간선거 직전 그 기간 중에 날씨 좋은 날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기간 자체는 고도의 지금 국제정치 외교적인 북한의 셈법을 담았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날씨 얘기해 주셨는데 이 핵실험의 중요 변수가 날씨다. 보통 지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날씨는 왜 중요합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날씨가 맑은 날. 2006년에 1차 핵실험 할 때도
미리 예고를 했었어요. 그 7월 달에 그 상당히 거리가 나가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태평양 쪽으로 쏘아대고 네. 그러면서 앞으로 10월 달 내 10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1차 핵실험을 할 거다. 날씨를 봐가면서 네. 날짜는 결정이 될 거다 하는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또 뭐 우주선, 로켓 발사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우주선도 막 그 폭우가 쏟아지거나 뭐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네. 안 하잖아요. 발사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딱 못 박지 않고 기간을 지정하는 편이다. 그렇죠. 그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핵실험이 말이죠. 한 차례로 끝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 핵실험하면 또 ICBM 미사일 개발도 병행해서 하고 결국은 로켓 핵실험 이랬는데 7차 이후에 또 8차, 9차, N차 핵실험 강행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는 뭐 한 번 핵실험하는데 뭐 1억 얼마가 든다 뭐 이런 얘기, 1억 달러가 든다 그런 얘기 하는데 네. 그거는 그 모든 것을 뭐라 볼까 이 돈으로 계산하는 자본주의적 마인드에 불과하고 저쪽은 군사경제와 인민경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북한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인민경제를 인민경제는 무관하게 군사경제 부문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더구나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원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뭐 이리저리 약간 필요한 물자라든지 자재 같은 것을 하여튼 동원하는 제주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군수공업 담당 비서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핵실험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7차로 끝나지 않고 미국이 나중에 아이고 진짜 이거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을 한 나머지 회담을 하자고 북한을 달래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극한적인 도발을 통해서 미국이 오히려 비밀 협상을 제의하고 북한한테 거기서 핵 문제 해결에 어떤 구도를 짰던 선례들이 93년 그다음에 2006년 그렇죠. 2006년 있었고 2017년 13,000km짜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때도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사무처장을 12월 초에 북한으로 들여보내가지고 협상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2018년 회담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의 추억 때문에 북한은 미국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도발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을 계속 건드려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레드라인을 계속 건드리는 게 넘어가지고 이제 넘어가야 된다. 네.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이 고강도로 긴장이 고조되겠다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한 가지 좀 확장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계속 외신 보도로 나와서 여기에 또 중국 대만 이 대만 해협 갈등도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북한 핵실험은요. 이런 지금 아주 미묘한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 어떤 파장을 줄까요? 글쎄요, 핵실험을 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수선할 때 푸틴이 지금 어떤 점에서는 젤렌스키한테 역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그나마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지금 거기 지금 핵폭탄이 지금 한때 2만 여기 있었는데 미국 그거 상호주의 원칙으로 감축을 해가지고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그래도 한 7,000개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살상력이 이렇게 높지 않고 경고의 의미가 클 수 있는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핵폭탄을 쓰면
일본도 45년 8월 달에 두 방으로 히로시마가 나와서 네. 두 방 맞고 그냥 완전히 손들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푸틴이 몰린다. 그리고 미국이 뒤에서 막 밀어준다. 젤렌스키를, 우크라이나를. 이런 상황이, 말하자면은,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물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네.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은 있다. 자, 이제 그때 북한도 핵실험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돌려차는 그런 전술을 또 쓸 겁니다. 네. 자, 이제 북한의 이제 오늘 미사일 발사가 또 이제 한미일 대잠 훈련에 이제 영향 있다 말씀 주셨고, 이 추가 연합 훈련 계획 이야기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사전 경고다. 자, 그런데 지난 한미일 대잠 훈련 하기 직전에도요, 장관님 말씀이 이번 우리 정부가 일본을 끌어들인 게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의미로? 이번에는 뭐 미국을 따라다니는 식으로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들은 원래 또 일본 열도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밖으로 못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오바마 때인가 미국의 병참을 지원하고 또는 미국의 작전을 보조하는 차원에서는 미국과 같이 움직인다면은 자기들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문을 열어줬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동해까지 왔는데 이거 몇 번 되풀이되다 보면 자위대회 해외 출병이 사실상 그냥 상례화되는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날 자위대가 우길기를 들고 우리 영토 어느 지점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독도 분해라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군이 우리 국민들 눈에 비치는 거고 일본군이 우리 눈에 비치는 거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우리 한때 그 사람들 우리를 35년이나 괴롭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민 정서상도 안 좋고 근데 이 윤석열 정부가 왜 자꾸 북한 때문에 미국만 가지고 안 되었고 일본도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참여시키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자위대회 한반도 출병 내진 출몰을 그냥 기정사실화되는 결과로 되면은 두고두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욕을 먹을 겁니다. 자충수 패착이 될 것이다. 자, 연장선상에서요. 시간이 다 됐는데 장관님 끝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좀 대북 정책에 중요한 조언을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점 주목할까요? 10월 1일 날도 확장 억제 얘기를 하던데 확장 억제 가지고 아무리 북한을 겁준다고 그럴까 해봐야 저는 끄떡도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센 도발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서로가 더 세게 그야말로 확장된 도발, 확장된 억제 이거 시소처럼 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오히려 이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대국민 정서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오히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확장 억제 내지는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핵 도발을 내지는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버리고 오히려 미국이 협상적으로 나가도록 지금부터 살살 소위 디딤돌을 놓는다고 그럴까 밑자리를 까는 그런 외교로 전환을 좀 해야 됩니다. 비공개적으로라도. 알겠습니다. 자, 핵협상 테이블 어떻게 이제 북한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이 장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갑자기 감사원이 이건 뭐 정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두 기자들 모시고 감사원으로 한번 출동해보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이 서면조사 질의서를 보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었고요. 범국민적 불복종 저항운동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1인 시위부터 시작하겠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좀 격렬한 반발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에서 이거 정치감사다 이렇게 보는 이유, 근거 있습니까? 시점이 묘하죠. 시점. 네.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 네. 한창 그 민주당 시각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외교 참사와 비속어 논란이 한창 뜨거운 중심에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감사원이 퇴임한 지 5개월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면서 어쨌든 민주당 발로 이제 기사가 나왔고 지금 이슈가 새로 약간 국면이 바뀌고 있는 그 중심에 있거든요. 지난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남겼어요. 정치판은 사건이 사건을 덮고 뉴스가 뉴스를 덮는다.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한다. 아하.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바로 지금 대형 이슈가 터지니까 쏙 들어가잖아요. 비속어 논란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사라져요. 지면 신문을 봐도 그렇고 뭐 TV 뉴스를 봐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의심을 하는 거는 이거 너무 정치 감사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자, 국면 전환 카드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또 야권의 의구심 얘기를 저희가 쭉 다뤄오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격렬하게 대응하면 이슈가 더 커지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커지더라도 감수하는 게 이거는 대응을 해 아니 할 수 없다. 영린이다. 영린이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건드리면 이거는 이게 마지막 최종점 자격점을 건드린 거라서 영린이다 이러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모두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된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전 정부와 관련된 것만 감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게 성역이 없다는 얘기를 지난 정부에서는 현재 권력도 성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도 수사하라 이런 얘기 문 대통령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현 정부의 성역 없이 수사했는데 왜 조국 사태 때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격돌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전 정부만 감사를 한다. 청와대 안보실, 국정원, 방통위, 권익위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곳에서만 지금 34개 동시다발 감사가 있어요. 형평성 문제 제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의 프로세스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감사원은 이 1년 동안 감사 계획이 있어요. 그 뭐 특정 부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2년 전에 했으니까 이건 내년에 하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이제 이거는 문제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의결한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넘어오는 게 있고 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속 감사 요구가 들어오고 또 이게 민간에서도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별감사, 뭐 특정감사 뭐 이런 걸 실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독 전 정권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도 기관장이 지금 내려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게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러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치감사가 아니고 뭐냐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34곳을 뭐 동시다발적으로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표창을 한 3-4개만 던지면은 피할 수 있거든요. 수십 개 던지면은 이 피하기가 어려운 뭐 하나만 걸려라. 약간 감사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무협지에 비교를 해서 표창. 그러면은 최 기자님 제가 쉽게 물어볼게요. 정치감사입니까? 그런 성격이 좀 보이긴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이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도 뭐 국정을 뭐 지원하는 기관이다. 대통령을 지원한다 이런 표현 써서 그런 표현을 써버린 이상 이제 최재해 원장이 비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본인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해버린 이상 모든 행위는 이제 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현 정부와 손발을 맞추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뭐 저희 보도로 인해서 건진법사 이후에 모든 게 다 그렇게 의심을 사잖아요. 약간 좀 무속과 관련돼서 그런 것처럼 이거는 본인이 자초한 거다라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이게 일정상 좀 마지막 기회라고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는 네네. 여당은 수비수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공격수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도 공격하고 국민의힘도 공격하는 그런 그림이 될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감사원이 지난 이 과거 행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점하고 좀 겹치게 되는 그런 기관들이 네네네.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근간으로 해서 이걸 좀 명분 삼아 가지고 지난 정부 적극적으로 감사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도 뭐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5월 10일부터 윤석열 정부.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여당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최 기자님 2018년에 감사원 출입을 하셨더군요. 네네. 당시에는 어땠어요? 전 정부, 현 정부 감사. 이게 전 정부, 현 정부로 나누기보다는 감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라고 하더라도 늘 감사를 합니다. 뭐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 지자체, 네, 정부 부처, 뭐 공공기관 다 감사 대상이어서 그 정도로 좀 힘이 있는 기관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권에 따라 뭐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 있는 게. 2018년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 초창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또 재감사가 펼쳐지더라고요. 기억납니다. 감사했는데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정권이 바뀌어서.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때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엄청 비판을 했어요. 예. 왜 정권 바뀌었다고 또 하느냐. 4대강 사업을 못 살게 굴어서 안달이냐.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원도 약간 좀 그런 것에 영향을 좀 받나? 제 기억에는 3번인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있다, 뭐 이렇게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감사 결과가 정권에 따라 바뀌느냐, 국민들이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이제 감사원, 민주당 각각 발표를 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이제 서면 조사라고, 서면 질의라고 나왔는데 지난주 수요일인 28일에 감사원이 평산마을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질문서를 방문해서 전달해도 되겠느냐 문의했는데 동시에 또 이메일로도 이제 보냈다는 거죠. 근데 비서실은 이틀 후에 이메일을 반송, 수령을 거부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 윤건영 의원이 이제 이게 의역한 것이 아니라 무례한 짓이라고 발표하라. 사실이에요, 요거는? 지금 제가 쭉 뭐 취재한 대로라면은 맞는 것 같고요. 이 정도는 팩트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이게 보니까 28일 날에 연락이 왔는데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게 아니래요. 네네네. 이제 거기 현장에는 오종식 전 비서관이랑 현재도 비서관이죠. 현재 비서관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들 한 분 더 계시고 한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핵심은 우리도 기사에 늘 쓰지만은 여기 국회에 있는 윤건영 의원이에요.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실부터 보좌관을 했고 또 국정 상황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청와대에서 오래 좀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런 인력들 이제 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대책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반송 처리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대통령한테 이제 30일쯤 보고를 한 거죠. 네. 사실 이렇습니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에게 바로 굉장히 무례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다른 건 있어요. 네. 이 XX 저 XX는 안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문 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욕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렇죠. 절대 욕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짓 이 정도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다. 이 정도면 엄청 큰 욕인 거예요. 문 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해찬 전 대표가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문 전 대통령은 평정심이 깊은 분이다. 누가 절대 뭐라고 자기를 이제 비판을 하더라도 눈만 꿈뻑꿈뻑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좀 무색할 정도로 어쨌든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대노를 한 거다. 대노를 한 거다. 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들은 가장 심한 말은 문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기간에 홍준표 후보하고 설전 벌이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 언급이 나오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홍 후보가 이 사람이라니 그러고 되게 대들고 막 싸움이 나는데 그런 정도가 이제 심한 반응이었습니다.
자, 감사원의 해명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서면 조사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모두 서면 조사했다. 자, 과거 사례와 좀 같은 점 다른 점 어떤 거예요? 뭐 같은 점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넣은 거다 뭐 이런 거고 다른 점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제 뭐 율곡비리, 평화의 댐 이제 좀 최근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생각이 납니다. 네, 옛날 사안이고 그게 어느 정도 꽤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그렇죠. 사안이어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뭐 실체가 좀 어느 정도 이미 드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뭐 그런 거는 답변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었는데 이번 건 좀 다른 게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잖아요. 네네. 이게 아직은 조금 뭐 너무 양측 간에 이게 주장도 엇갈린 게 많고 거기다 뭐 월북 정황이 있었느냐 네. 없었느냐 이렇게 그리고요 있으니까. 그 하나 조금 우리가 늘 그동안 좀 관대했던 부분이 네네.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좀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우리가 좀 용인해줘야 되는 게 있어서 넘어갑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문제 삼아서 뭐 감사를 하고 이제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동안에 우리가 좀 전례도 봤을 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진짜 법대로 집행하면요. 역대 정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끌려갈 분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를 현 정부의 감사원이 어쨌든 건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 기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윤 대통령이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 이건 교과서적 답변으로 좀 들리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이고 사실은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여권 내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딜레마를 좀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도 네네.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네. 이게 왜냐면은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뭐겠느냐.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이 당선된 이유가 뭐겠느냐.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네. 즉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들 감사하고 이런 역할을 기대를 할 것이다. 네.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아마 사정정국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게 지지율 하락과도 연계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딜레마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결국에는 어떤 감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윤 대통령 발언에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좀 전반적으로는 검찰 수사라든가 또 감사원의 감사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발언 같습니다. 네,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고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 국민의힘의 입장이 그래서 이게 성역이나 예외는 없는 거 아니냐. 전직 대통령이건 누구건 간에 법 앞엔 평등해야 한다. 자, 강대강으로 치닫는 전국에서 양쪽 모두 전선을 지금 극대화하는 느낌이에요. 서로 우리가 분리할 것 없다. 자, 먼저 민주당 속내는 어떤 셈법이 있습니까? 이게 좀 보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한 종편 채널에서 민주당 발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어쨌든 민주당이 오픈을 했다는 거는 이 사안이 자신들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슈가 역전이 되긴 했지만 왜냐면은 그 이쪽 정권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구심점은 이재명 대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구심점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은 좀 힘을 발휘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들 평산마을 가서 이제 뭐 같이 셀카도 찍고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감사원이 그 영린이라고 제가 표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만천하에 알리면서 봐라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겨냥하는 거는 문 전 대통령이다. 지지층 모여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범국민 저항운동을 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건데 어쨌든 좀 뭐 친문과 친명이 이제 뭐 그 표면상으로 봉합이 돼 있다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떨떠름한 면이 없진 않은데 거리감이 있어요. 이번 걸 계기로 지금 이재명 대표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강경 발언들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나 뭐 이런 측에서는 이 사안이 당을 좀 규합하는 데는 나쁜 이슈가 아닌 것 같다라고 또 한번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주말에 있었던 다른 보도가 이걸로 인해 좀 덮인 것도 하나 있어요. 그래요? 성남FC 관련된 것들 네네네. 지금 뭐 두산건설 전 대표나 뭐 성남 뭐 팀장 이런 분들이 기소가 됐는데 뭐.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모관계 그런 게 적시가 돼 있는데 이 사안이 바로 다음 날
감사원 이슈로 또 덮여졌게 됐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본인이 좀 불리하고 불쾌할 수 있는 이슈가 이 뉴스로 인해 좀 덮여진 것도 있으니까 네네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센 발언을 하면은 계속 그게 뉴스가 될 거거든요. 그런 효과를 좀 노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내부 결집 효과도 있다. 물론 이제 싸우는 것에 또 어떤 명분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겠죠. 그럼 박 기자님, 이게 감사원이 이번 국감 전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 감사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네. 지금 이런 또 보도도 있어서 이 시점이 지금 참 애매한데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또 여권의 전략, 셈법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 사람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서로 지금 여기저기다 불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기저기다. 이게 결국에는 전선을 계속 확장하는 그런 네네네.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비서고 논란이 있었죠. 네. 있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에서 이건 사과할 수 없고 MBC도 문제고 민주당도 문제다 이렇게 전선 한번 확장을 시켰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거기에 받아가지고 아 그래? 그럼 이거 받고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더 올렸죠. 그랬더니 또 국민의힘에서 또 받고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까지 넘어온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네. 이제 왜 이렇게 전선을 계속 확대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기댈 데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24%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4%라는 숫자는 예전에 탄핵 당한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인데 그럼 그야말로 딱 뼈대만 남은 지지율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지층 일부도 돌아갔다라고 떠나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지지층부터 잡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러오게 되면은 사실 민주당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퇴임할 때도 지지율이 괜찮았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지지층부터 잡아야 되니까 전선을 가장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최영찬 기자가 얘기를 해준 대로 지금 용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비속어 논란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내 이슈도 문제긴 한데 지금 해외에서 계속 다뤄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특히 이제 미국은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저기 예를 들자면 외국의 예능 프로에서도 많이 좀 다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BBC가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속어 논란 참 이게 어렵다.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때요?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일단 사실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 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용산 쪽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감사원 감사 문제는 오히려 이제 서로 좀 이 공격을 벌이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고 지금 일단은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이제 바이든은 무조건 아니고 날리면인 거는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이 XX도 없었던 게 아니냐 여기까지 그림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보수 정치인인데 패널로도 많이 활동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던 게 용산 쪽이라고 또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바이든은 당연히 아닌 거고 XX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기억이 없다라고 하니 이것도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압박으로 느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이 들었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XX는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옹호하기가 좀 괴롭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모 보좌진한테 전해드린 얘기인데 이 대통령실의 모 행정관이 전화를 새벽에 술에 취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 나는 바이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대통령실 내에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만큼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는데 대통령실의 기조는 정리가 된 거잖아요. 바이든은 확실히 아니고 그렇죠. XX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없는 걸로 뭐 보인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되는 여러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보도가 같아요. 됐으니까 이게 약간 위험하다. 행정관 넘어가죠.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24% 지난주 금요일 이제 갤럽 조사, 한국 갤럽이 9월 27일, 29일 사흘 동안 조사를 한 거고요. 자체 조사입니다. 이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조사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 24%,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6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감 넘어가 보죠. 오늘 어쨌든 뭐 시작됐습니다. 근데 계속 그 일부에서도 뭐 외통위 파행 이 얘기부터 전해드렸는데 자, 박 기자님 뭐 상임위 여러 곳이 다 전선이에요?
네, 아까 제가 여기저기에 서로 불지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불지른 결과물이 지금 국회 이 국감에서 상임위별로 다 불이 질러진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비속어 논란은 당연히 이 외통위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홍보수석도 잘못했고 또 박진 장관도 잘못했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 인선으로도 연결이 되니까 운영위도 또 잘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도 대상이 되거든요. 국회가 감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법사위에서 합니다. 또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즉 또 여기에 더해서 아까 비속어 논란 또 MBC 같은 경우에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럼 또 과방위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전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하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법사위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교육위원회도 또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이렇게 일일이 따져보자고 하면은 관련이 안 된 상임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여야 간의 대부분의 쟁점이 다 성립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에너지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원전이라던가 태양광도 있고. 네, 태양광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또 산자위에서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에 다 쟁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해 국감 여야가 바뀌어 있었고 올해 국감 지난해와 또 공수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맘때 의원실이 상당히 준비를 잘한 의원실은 이제 뭐랄까요? 좀 좋은 이슈, 국민들이 관심 있는 이슈를 잘 제기하고 박수를 받기도 하고 뭐 과거에 이제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가 신문지 가지고 노동행치를 잘 고발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이상한 동물들 가지고 나와서 물의를 빚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때요? 최근에 의원실 분위기? 이제 여당하다가 야당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들어하는 면이 있어요. 네. 민주당 보좌진들은 적응을 좀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면도 있고 지금 저랑 이제 주로 소통하는 의원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 건수들을 아무래도 신경을 쓰는데 이게 이제 초재선 의원님들일수록 그런 걸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다 공천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공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컷오프가 되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려면은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원내대표가 주는 상을 또 받아야 하는데 주로 이제 기준이 뭐 여러 기준도 있지만은 이 보도 실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가 옛날에는 지상파 방송 메인 뉴스 뭐 이러면 이게 점수가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막 10대 일간지, 종합지, 뭐 그리고 종편이나 뭐 보도 전문 채널, 뭐 그리고 온라인 매체 이런 순으로 좀 차등화를 했다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종합적 결국은 이제 그 건수만 내면 돼요. 대신 이제 온라인 매체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럼 종이 신문 지면에 꼭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 10건만 채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건 채우기 쉬운 상임위가 있는 반면 좀 어려운 상임위도 상대적으로 있어요. 막 행안위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데 좀 그런 것에서 좀 곤혹스러워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정확히 따지면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긴 하지만 작년에 있는 일들 위주로 일단 많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작년에 있는 일은 결국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상 이거 문제가 있네라고 뒤집다 팔려고 하는데 봤더니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 좀 잘못했던 거네 싶으면은 다시 덮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안타까운 좀 현실들이 있는데 미묘하게 겹쳐 있군요. 맞아요. 공수 바뀔 때 그런 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야당 반장인 입장에서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야당이 주로 아이템을 많이 가져와서 단독 기사를 많이 내는 편인데 이번에는 의외로 여당 후배들이 되게 발제를 많이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당 의원실들이 더 신나게 작년에 있는 일들을 다 문재인 정부 때 거 비판 아니냐. 뭐 문정부, 뭐 낭비, 뭐 이런 식으로 딱 제목을 잡으면은 발제가 되고 이제 채택이 되니까 어쨌든 그쪽에서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여야가 모두 팽팽한 것 같습니다. 자, 기자들이 꼽는 국감 관전 포인트를 좀 들어보죠. 박 기자님 어떤 거 보면 좋아요? 저는 그냥 좀 직접 만약에 보신다면 기사로 보시면 굉장히 요약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좀 내서 한 개 상임위를 보신다면은 법사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원 문제도 걸려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문제도 걸려 있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여당 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나서게 되면은 상당히 여론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국회의원 한 명은 뭐 질의를 뭐 7분, 뭐 5분 이런 식으로 추가는 5분 이런 식으로 하게 됐지만 장관은 계속해서 답변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기대겠다 이런 심리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답변 기회가 훨씬 많으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내에서 이게 참 곤혹스러워하는데 언급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을 가급적 많이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게 그러니까 공식적인 지침은 아니고 네네. 사석에서 그냥 한 장관 괜히 건드려봐야 당신들 바닥만 드러난다 뭐 이런 좀 말이 있었어요. 본전 못 찾는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슈가 되고 기사가 되고 그러려고 법사에 온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그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준비를 단단히 안 하고 딱 나갔다가는 오히려 역공만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 국감도 사실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준비를 얼마큼 했느냐 이것도 볼 수 있겠네요. 야, 한동훈 장관을 눈여겨봐라. 두 분의 이제 일종의 핫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국감회에 국민의힘이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자, 남부지법 가처분 신청 결정을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 할 예정이다. 이번 주 목요일 이후다. 이렇게 또 시점을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목요일이 딱 10월 6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가 예정된 날입니다. 28일 날 하려다가 10월 6일 날 한다. 맞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관측이 나오는 거는 이제 법원이 그 윤리위 결과를 좀 보고 결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황이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한다거나 아니면 탈당 권유를 한다거나 이렇게 강한 조치를 내렸을 때 그 최종 작업은 최고위에서 다시 의결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처분이 인용이 돼버리면은 윤리위의 결정 자체가 형해화되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셈법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또 이항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10월 14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임기를 연장해 주거나 혹은 새로운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당대표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또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돼버린다? 이것도 굉장히 좀 돌고 도는 무한루프처럼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이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국민의힘 듣기만 해도 가처분의 마수에 걸려 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끊어질 것이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불사조 기자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한 국감 내용이 막 들어오겠네요.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물론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이고요. 골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네요. 네. 오늘 밤새고 왔더니 머리를 잘 못했습니다. 중후해졌다 했더니 이게 밤샌 헤어. 피곤하네요. 자, 그래요. 그 피곤한 걸 이 김덕진 로봇이 대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그 우리가 이게 무슨 뭐 복제 인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도 하는데 테슬라가 로봇을 만들었다. 네. 성공적입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제 프로토타입 그러니까는 약간 테스트용 버전인데 테슬라가 지금까지 했었던 걸 보면 얘가 2년 후,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벌써 좀 기대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 행사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요즘에 IT 회사들이 뭐 개발자 행사나 뭐 자기네 기술을 이렇게 발휘하는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테슬라도 AI 데이라고 하는 행사를 해요. AI 데이. 내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사람하고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 무슨 이렇게 뭐 옛날에 우리 펩시맨 뭐 이런 것처럼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분장을 했었거든요. 판토마임 하듯이. 네. 그래서 이거 장난하나 이랬는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어쨌든 로봇을 만들었어요. 네. 지난해 사람이 이제 코스프레 했는데 네. 올해는 로봇이 만들어졌다. 네, 그렇죠. 자, 기대됩니다. 그럼 테슬라가 만들어서 올해 AI 데이에 선보인 로봇 1년 만에 성능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옵티머스라는 로봇이고요. 그 사이즈 스펙 좀 말씀드리면 키가 172cm, 네. 무게 73kg. 그러니까 딱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네요. 네. 성인 남자 사이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20kg 정도의 물건을 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과 비슷한데 이제 속도가 이제 시속 8km/h.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기어간다.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한 시간에 8km. 네, 다리를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는 느낌에 가까운. 천천히 걷는 속도.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이것도 참 이 테슬라의 좀 문화인가 싶은데 네. 솔직히 우리로 보면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부품이 다 밖으로 드러나 있고 조심조심 걸으면서 손만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케이스가 깔끔하지 않구나. 네,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 그 로봇을 지탱해주는 선 그러니까 케이블을 다 띄고 완전한 무선 상태로 이번에 처음 해본다. 이 처음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 싶어서 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데모는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잠깐 돌다가 뒤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넘어지는 걸 보여주기는 싫어서 요 정도만 데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뭘 보여줬냐면 이제 옷을 잘 입은 녀석이 나왔어요. 옷을 잘 입은 녀석인데 얘는 아직 못 걷는데요. 그래가지고 옷만 이렇게 입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얘도 몇 달 있으면 걸을 거야라고 보여주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줬는데 선이 연결된 상태이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뭐 꽃에 물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우리를 지금 택배 같은 짐을 날라서 뭐 책상에 논대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크기와 비슷하고 인간처럼 생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어쨌든 완벽한 뭐 동작들은 아니지만 이제 막 이제 진화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이 로봇의 가격이 심상치가 않아서 지금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자동차보다 싸게 팔겠다. 그렇죠. 이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라면서요? 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그 솔직히 성능으로 치면 현대차에서 최근에 인수했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진짜 끝내줍니다. 백덤블링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못하는 완전 뒤로 돌기까지 하고 막 정말. 그거는 이렇게 네 발로 뛰지 않나요? 아니요, 그것도 두 발로 걷는데요. 휴머노이드인데. 네, 휴머노이드인데. 근데 사람처럼 모습을 얼굴처럼 이렇게 들어 약간은 조금 로봇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두 발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심지어 백덤블리까지 하거든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걔는 당연히 비싸죠. 근데 이 녀석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800만 원 이하. 그러니까는 뭐 중형차 뭐 이 정도보다 좀 싼 가격보다 싸게. 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뭐 백덤블링 이런 건 못한다. 하지만 되게 단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3년에서 5년 안에 양산을 할 거고 최소 수백만 대 규모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되게 경제적으로 만든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로봇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개수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이거는 많을수록 잘 돌아가겠지만은 비싸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줄이기 위해서 이 안에서 또 뭐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있는 무릎 있잖아요. 사람의 무릎을 그대로 보고 이거를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무릎에 최소한 굽히게 하는 액추에이터가 6개가 필요하다. 그럼 이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 4개 정도만 필요하게. 뭐 이런 식의 방식을 해서 최대한 가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단순한 어떠한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목적성이 뭐 공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녀석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대체 노동력 이런 생각이 팍 머리를 스치고 가는데요. 자, 껍데기인 하드웨어보다 로봇의 뇌라고 부를 수 있는 AI,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오히려 주목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로봇의 그 두뇌 CPU가 지금 테슬라 자동차에 있는 자율주행 FSD랑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지금 뭐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인공지능도 그렇고 대부분의 것들이 클라우드라고 해서 그 기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서버 공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막
뭐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고 있으면 네. 계속 똑똑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자율주행의 CPU,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똑똑함을 이 로봇에 때 이제 그대로 쓰고 네. 또 이 로봇은 또 그럼 또 혼자서 또 뭔가 훈련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훈련이 또 자연스럽게 이 자율주행차와 연동이 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테슬라 나왔을 때도 자율주행 좀 생각보다 별로네라고 하셨던 분들이 한 2, 3년 타다 보니까 얘가 조금씩 똑똑해지네라는 걸 느끼셨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도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구조를 얘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이러한 시스템이 더 기대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됩니다. 초기에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네. 하나도 안 맞아 막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내비에 의존하고 다니는데 네네네. 이 운전자 판단보다 더 교통 예측을 잘하니까 말이죠. 네. 자, 이번 행사에서 로봇뿐만 아니라 또 테슬라 자동차가 말씀하신 어떻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지 이 기술도 공개됐는데 그렇죠. 같은 개념입니까? 네,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 반응 속도. 그러니까 뇌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탁 움직이는데 얘는 어쨌든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그렇죠. 해야 될 거잖아요. 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의 진행 궤적을 결정할 때 차선, 도로 점유 상태, 움직이는 사물 세 가지를 고려하는데 고려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처리 과정이 100만 분의 1초, 만 분의 1초라고. 만 분의 1초. 네. 만 분의 1초 동안에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딱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무의식적으로 하죠. 지금 얼핏 잘못 얘기했어요. 100만 분의 1초와 만 분의 1초를 우리는 구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엄청난 거죠. 엄청 빠르다. 네, 엄청 빠른데. 똑딱하는 것에 만 분의 1초 속도로 결정해버린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판단의 데이터는 더 많아지니까 앞으로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김덕진 소장님이 보셨을 때 좀 흥미로운 포인트. 네, 저는 있어요? 이제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완성 안 된 걸 갖고 나왔거든요. 네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얘기가 더 재밌었어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것은 수백 명을 먹여 살리게 될 근본적인 변화일 것이다. 경제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네네.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이고 가난이 없는 미래를 만들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주 7일을 일하게 되니까 경제력에 대한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런 것들을 역사적 약간 사명을 띠고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AI 그 데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좀 오세요.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리크루팅을 위한 메시지가 상당히 컸어요. 유능한 개발자들이요. 역사적 우리 저희 개발에 참여해라.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부적인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쪽에 욕심 있는 분들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 싶기도 이게 하네요. 또 세상을 얼마나 좋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네. 인간의 일자리를 또 뺏어갈 것 같은 그렇죠. 걱정이 드니까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IT 본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3653 5623 2221 7540 그리고 4280님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